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화 속에는 이런 심리학이 숨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은이는 김혜남, 발행은 포르체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혜남 박사는 대한민국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을 듣는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 교수입니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어른으로 산다는 것 등 베스트셀러의 책을 펴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그런 저자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더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지 못하고 더는 글을 쓰는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병이 나기 전까지 영화를 보며 30대 시절부터 써온 글인데요. 작가 스스로 가장 쓰고 싶었던 인간 본질의 심리학을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통해 조명해보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와 생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스스로도 가장 만족스러운 책이라고 평할 정도로 김혜남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독자와 공유하기를 기대했던 이야기,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지금의 우리를 되짚어보고 한 뼘 깊이 이해하며 각자에게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일까? 당신의 기억일까? Away from her, 사라 폴리, 2006. 나라는 존재는 기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억들은 모래가 바위가 되고 퇴적층의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뭉쳐 나라는 존재의 현재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억이 나를 만들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차츰차츰 사라져 간다면 어떨까? 처음엔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나 싶더니 어느새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자주 잃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그와 나누었던 열정적인 사랑의 추억마저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버린다면 마침내 점차 아득히 먼 옛날의 기억 속으로 깊이 숨어들어 어느덧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기만의 내적 세계에 갇혀버린다면 어느 순간부턴가 사랑했던 연인과 가족마저 낯선 타인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먼 기억 속으로 혼자 떠나버린다면 영화 Away from her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한 노부부가 지켜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랜트와 피오나는 결혼한 지 44년이 된 행복한 노부부였으나 이들의 말년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기 시작한다. 피오나의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며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마치 불이 환하게 켜진 저택에서 방의 불이 하나씩 꺼지다가 마지막엔 어둠에 잠겨버리는 것과 같은 병이다. 피오나는 와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걸 잊어버리고 프라이팬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탓에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고 말 거라 짐작한 피오나는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선택한다. 그랜트는 차마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어 주저하지만 급기야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자 결국 요양원에 가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옛 기억을 추억하며 사는 남편과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는 서로에게 압박감과 좌절감만을 안긴다. 남편이 되새기려 하는 과거의 기억 앞에서 아내는 스스로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런 아내에게 과거의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요양원이 안식처가 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과거의 기억을 물어보지 않으며 그저 현재를 느끼고 살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요양소 안에서는 남편이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 남편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기억은 과거의 태적물일 뿐이다. 그는 현재라는 시간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는 침입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기억이 사라져가던 피오나는 요양원에서 남편과 떨어져 있던 동안에 그를 잊은 채 다른 남자인 오브리와 사랑에 빠져 버린다. 오브리 역시 치매에 걸려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던 중 피오나에게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은 점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멀어져 가는 아내를 되찾고 싶은 그랜트에게 피오나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전혀. 스위치가 꺼지듯이 기억의 방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부인에게 그 과거의 방으로 들어가 기억을 회복시키려는 남편의 노력은 도리어 고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오나와 오브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랜트와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를 견디기 힘들어했던 오브리의 부인이 그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은 알츠하이머 환자도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랜트는 아내의 슬픔 앞에서 깊은 침묵에 잠긴다. 오브리와 헤어진 아픔에 피오나의 병은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결국 그녀는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진다. 결국 그랜트는 사랑을 잃은 아내의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에 데려오고자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두 부부의 사랑이 서로 엇갈리고 교차되면서 영화는 노년의 외로움을 더 짙게 채색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내 그랜트가 오브리를 그녀 앞으로 데려오려는 순간 피오나의 기억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들어와 남편을 알아보게 된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날 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 영화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병들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다 해도 인간의 뇌에 마지막까지 남은 기능 하나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이 영화는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사랑과 돌봄은 아기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맺기다. 따라서 갓난아기처럼 퇴행한 알츠하이머 환자라 해도 사랑에는 반응하게 되는 듯하다. 이들은 지난 기억으로 서로를 헤집어 놓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사랑하고 돌본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남편의 시선은 관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해서 깨우쳐준다.
그랜트는 병든 아내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지켜주며 진득한 애정을 드러낸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랑을 존중하면서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인물이다. 때로는 그녀를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주기로 결심하는 것, 놓아주는 것도 그에게는 하나의 사랑이었다. 그랜트의 결심과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방식의 사랑인지 알기에 이 영화가 이토록 가슴이 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모여 황금빛 호수를 이룬 곳에서 황금 연못 마크라이델 1981 나이 든다는 거, 아니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공포다. 노쇠한 몸은 움직임이 둔해지며 여기저기 아프게 일쓰고 정신마저 깜빡깜빡해서 쉽게 무엇을 잊거나 혹은 잊어버린다. 살면서 쌓아온 지식은 모두 낡은 것이 되어 이제 아무도 노인에게 지혜를 묻지 않게 되고 세상은 젊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창가로만 가득 차 있다. 노인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하며 주류의 세계로부터 밀어내는 걸 느낀다면 늙는다는 것은 자연히 공포이자 저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 황금연못은 은퇴한 한 노 교수 부부를 통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한 호수의 물감처럼 풀어놓는다. 지독한 독설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노먼 타이어는 나이 들어 교수직을 은퇴하고 아내 에텔과 함께 젊은 시절에 살던 호숫가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불통이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아내 에텔에게는 자상한 남편으로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첼시가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남자친구 빌의 아들 빌리를 맡기기 위해 이 호숫가의 집에 방문한다. 아버지의 성격을 고스란히 닮은 첼시와 노먼은 허구한 날 부딪히고 다투느라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부녀 사이기에 노먼은 당연히 아이를 맡긴다는 말에 어이없어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머무는 동안 서서히 서로가 주고받았던 상처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고집불통 노인인 노먼 타이어는 차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첼시의 남자친구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빌리다. 딸이 시골집에 불쑥 남기고 간 한 낯선 소년. 노먼과 에텔은 빌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가르쳐주면서 스스로도 잊고 있던 새로운 감정들이 싹튼다. 처음에는 이곳에 있기 싫다며 투정 부리던 소년도 고집센 할아버지의 이면에 담긴 따뜻함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게 된다. 어린 소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완고한 노인은 자신의 유한성과 노쇠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집 앞 호수는 그 모든 변화와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두 지켜봤다는 듯이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며 빛난다. 늙는다는 것은 분명 두렵다. 늙음이 많은 상실과 고독을 내포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닌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간직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연륜이다. 연륜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문제는 늙어가는 것을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을 멈추고 젊은이들에게 집만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사회적 시각을 노인들 스스로 받아들여 일찌감치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데 있다. 노쇠한다는 건 분명 몸이 약해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살아온 시간만큼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우리 몸과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인생은 결코 어느 시점에서 임의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발전하고 성숙하며 심지어 대를 이어 다음 때로까지 이어지는 영속적인 사건에 가깝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적당한 영양 공급과 활동이 유지되면 우리의 지능은 80세까지 더 증가한다고 한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희망을 지니고 여전히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말이다. 영화 황금연못의 두 노인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남편인 노먼은 자신이 늙어 뒤로 물러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며 상처를 주고 부딪힘으로써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반면 아내 에텔은 나이 들매 여유로움과 깊어진 이해의 과정을 즐긴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이 둘의 태도는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늙는다는 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며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마침내 사람을 원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에텔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갈등하는 딸 첼시에게 조언한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현재 가진 것을 찾아내어 나누는 것,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 그러한 태도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노년의 삶을 좀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또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감수할 만큼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성숙하다면 늙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유아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상실과 이별은 인생 최후의 상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켜 주었다. 세월이 내가 사랑해온 많은 것을 벗겨내어 가버린 후에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초월이란 거창한 종교적 수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외의 남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우리 자신이 흥미롭게 여겨왔던 것 이외의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비록 우리가 직접 머물 수 없을지라도 내일의 세계를 위해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를 초월하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즉 내가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밀려오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생명은 연속되며 세상은 존속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합하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남겨줄 유산을 통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뒤이어오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통해 자신과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많은 인간이 그토록 염원했던 영원한 삶을 상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좋은 자로서, 사회 개척가로서, 예술품 수집가로서, 혹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떠난 후에 거기에 남을 사람들과 닿을 수 있다.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신체적인 것이든 이처럼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각종 노력들은 우리 자신을 상실한다는 두려움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더 더워. 안노 사울 2009. 과거는 언제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살다 보면 정말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겠다는 심정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상상은 늘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그만큼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백투더 퓨처, 롤라런, 라비옥과 그리고 페르시아 왕자, 시간의 모래 등도 그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화 더도어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시간의 문을 연다. 촉망받는 화가였던 다비드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동안 딸이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평생 자신을 짓누를 죄책감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딸을 잃고 아내와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된 다비드.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일까?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과거를 속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다비드의 절실한 소망은 그를 어떤 동굴의 문으로 이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고 다비드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에서 물에 빠진 딸을 무사히 살려낸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현재의 다비드 혼자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었다. 그 세계에는 여전히 철없고 이기적인 과거의 자신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현재와 과거의 다비드. 결국 그는 5년 전의 자신을 죽이고 만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죽여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하는 셈이다. 이는 다비드 내면에 있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행복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선 살인자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영화는 관객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노라는 단호한 대답을 찾게 된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억 없이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이고 그러한 일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5년 후에 내가 그 기억을 지니고 과거로 간다면 무언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를 살게 된 미래의 나,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다비드의 어린 딸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알고 보니 이웃들의 대다수가 다비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 그들 역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살인마가 되어 있다. 과거로 돌아온다 한들 다비드의 죄책감이 씻겨나갈 수는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을 죽이고 말았듯이 각기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불안과 분노가 결국 외부로 뻗어나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조차 이전과는 다른 공기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비드는 어려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아내인 마야도 미래에서 5년 전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다비드는 선택을 해야 한다. 5년 전의 마야인가, 5년 후의 마야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급작스러운 위험이 닥친다. 그는 과거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미래로 향하도록 동굴로 보낸 후 자신과 마야를 죽이려는 이웃집 남자와 다투게 되는데 그가 미래로 따라가서 마야를 공격할까봐 끝내 동굴의 문을 부숴버린다. 그렇게 미래의 다비드와 마야가 이전에 딸이 죽은 수영장 앞에서 악몽에서 깨어난 듯 서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다비드는 그렇게 긴 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무리하며 상징적으로 자신을 처벌하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과거는 되돌아가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용서하며 그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영화 중간에는 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두 구멍으로 나오며 밖으로 나오면 그곳이 안쪽인 것은 이라는 퀴즈가 하나 나온다. 답은 스웨터 짝이다. 하지만 이 퀴즈는 한편으로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 이 퀴즈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에르와 윤회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죽음의 세계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에르라는 병사의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죽은 후 저승으로 가는 길에 두 개의 구멍을 만나게 되는데 위에 두 개와 아래에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살아서 선행을 한 사람은 위로 가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며 그동안 10배의 상을 받는다. 반면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아래로 가서 역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10배의 벌을 받게 된다. 이 기간은 각각 1000년씩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구멍 앞에 신비한 뜰로 나와 서로를 만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된다.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선택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윤회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악한 사람의 운명을 선택하고 악한 사람들은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동물은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고 인간은 동물이 되기를 열망한다.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가며 윤회한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의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그만큼 성장하고 오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일 테다. 영화 더도어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잊기 쉬운 진리를 다비드 역의 매지 미켈슨의 훌륭한 연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다. 아들아,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란다. 기생충, 봉준호, 2019.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차 걷는 게 힘들어지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고 하마터면 눈을 크게 다쳐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다. 오른쪽 어깨는 습관적 탈골 때문에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후 내 옆에는 항상 간병인이 붙어 다니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졌다. 점차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오랜 간호에 지친 가족들의 짜증 섞인 반응을 볼 때면 내가 저들에게 무용지물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닌지 또 내가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날들도 있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한창일 때 마침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했다. 이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는 물론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럼에도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어쩐지 마음에 찜찜한 감정이 남는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영화는 어딘가 우리의 불편함을 예민하게 자극하는 구석이 있는 듯하다. 우선 영화에서 직관적으로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기택의 가족은 사실상 기생충이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충분히 사회에서 일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신분 상승을 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손쉽게 포기해 버린다. 별다른 야심이나 계획 없이 다 같이 둘러앉아 피자 박스만 접는 기택 가족의 모습은 교훈적으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팍팍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사실 이전 세대만 해도 신분 간의 격차라는 게 개인의 노력에 따라 넘을 수도 있는 벽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가?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빈부에 따라 아이들이 겪게 되는 환경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성장할수록 오히려 그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 격차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지하 단칸방에서 부자촌으로 승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영화에서 이런 가난한 이들은 냄새로 이미 그룹화된다. 기생충에서 기택가족과 대비되는 박 사장의 부자가족은 오히려 착하고 순진한 인물들로 묘사된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믿는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과 같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위조된 학벌이나 고급스럽고 세련된 금박의 명함 같은 것들이다. 반지하까지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그들 바깥 세상의 삶은 그들이 접할 일도 없고 접할 필요도 없는 별개의 세계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세계 바깥 세상의 한 가족이 침투해오기 시작한다. 이들 가족의 목적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루 벌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면 그뿐. 이들의 철학은 기택의 반복적인 대사로 압축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계획이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부자 가족에게 빌붙는 기택 가족이 아닌 진짜 기생충의 정체가 드러나며 진짜 반전이 나타난다. 이 집에 비밀 지하실에 빚쟁이에게 쫓겨 숨어 살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가정부였던 문강의 남편인 근세는 지하실에 숨어 아내가 몰래 빼돌린 음식으로 연명하며 말 그대로 그저 생존만을 이어가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세끼의 밥에 만족하며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해준 집주인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각기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오던 가족들은 기생충끼리 서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전부 풍비박산이 나버린다. 무엇보다 박 사장에게 기생하고 심지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준 그에게 감사하며 살던 근세가 영화 끝자락에는 정원에서 열린 파티에 난입하여 기택의 딸이자 가정교사인 기정을 찌르고 파티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조금씩 쌓여온 열등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기택이 박 사장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는데 이 역시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결말이다. 인디언 추장으로 분장한 박 사장은 기택과 근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숙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왜 그들은 박 사장의 세계를 공격하고 끝내 죽여야 했을까? 이는 마치 프랑스 혁명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기택 가족이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결코 박 사장이 속한 부자들의 세계에 편입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기택 가족에게 허락된 영역은 어디까지나 선을 넘지 않는 지점까지다. 그 와중에 박 사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택의 냄새의 인상을 찡그린다. 불공평과 차별이 심하고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일 때 결국 기생충처럼 보였던 힘없는 존재의 분노도 폭발하기 마련이다. 기생충의 결말은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여유, 존엄성이 없다면 그 어떤 세계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기생충이 역설하는 인간다운 삶, 어쩌면 이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불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광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숙주와 기생충의 아슬아슬한 공생이 무너진 뒤 기택은 다시 가장 기생충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들 기우는 그를 언젠가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한순간 눈앞을 가렸다 흩어지는 안개처럼 요원해 보인다. 계획을 세워봤자 실현할 길이 없는 기생충의 삶 때문에 무계획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일까? 당신의 기억일까? Away from her, 사라 폴리, 2006. 나라는 존재는 기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억들은 모래가 바위가 되고 퇴적층의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뭉쳐 나라는 존재의 현재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억이 나를 만들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차츰차츰 사라져 간다면 어떨까? 처음엔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나 싶더니 어느새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자주 잃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그와 나누었던 열정적인 사랑의 추억마저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버린다면 마침내 점차 아득히 먼 옛날의 기억 속으로 깊이 숨어들어 어느덧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기만의 내적 세계에 갇혀버린다면 어느 순간부턴가 사랑했던 연인과 가족마저 낯선 타인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먼 기억 속으로 혼자 떠나버린다면 영화 Away from Her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한 노부부가 지켜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랜트와 피오나는 결혼한 지 44년이 된 행복한 노부부였으나 이들의 말년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기 시작한다. 피오나의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며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마치 불이 환하게 켜진 저택에서 방의 불이 하나씩 꺼지다가 마지막엔 어둠에 잠겨버리는 것과 같은 병이다. 피오나는 와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걸 잊어버리고 프라이팬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탓에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고 말 거라 짐작한 피오나는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선택한다. 그랜트는 차마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어 주저하지만 급기야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자 결국 요양원에 가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옛 기억을 추억하며 사는 남편과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는 서로에게 압박감과 좌절감만을 안긴다. 남편이 되새기려 하는 과거의 기억 앞에서 아내는 스스로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런 아내에게 과거의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요양원이 안식처가 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과거의 기억을 물어보지 않으며 그저 현재를 느끼고 살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요양소 안에서는 남편이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 남편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기억은 과거의 퇴적물일 뿐이다. 그는 현재라는 시간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는 침입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기억이 사라져가던 피오나는 요양원에서 남편과 떨어져 있던 동안에
그를 잊은 채 다른 남자인 오브리와 사랑에 빠져 버린다. 오브리 역시 치매에 걸려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던 중 피오나에게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은 점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멀어져 가는 아내를 되찾고 싶은 그랜트에게 피오나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전혀. 스위치가 꺼지듯이 기억의 방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부인에게 그 과거의 방으로 들어가 기억을 회복시키려는 남편의 노력은 도리어 고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오나와 오브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랜트와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를 견디기 힘들어했던 오브리의 부인이 그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은 알츠하이머 환자도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랜트는 아내의 슬픔 앞에서 깊은 침묵에 잠긴다. 오브리와 헤어진 아픔에 피오나의 병은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결국 그녀는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진다. 결국 그랜트는 사랑을 잃은 아내의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에 데려오고자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두 부부의 사랑이 서로 엇갈리고 교차되면서 영화는 노년의 외로움을 더 짙게 채색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내 그랜트가 오브리를 그녀 앞으로 데려오려는 순간 피오나의 기억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들어와 남편을 알아보게 된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날 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 영화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병들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다 해도 인간의 뇌에 마지막까지 남은 기능 하나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이 영화는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사랑과 돌봄은 아기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맡기다. 따라서 갓난아기처럼 퇴행한 알츠하이머 환자라 해도 사랑에는 반응하게 되는 듯하다. 이들은 지난 기억으로 서로를 헤집어 놓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사랑하고 돌본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남편의 시선은 관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해서 깨우쳐준다. 그랜트는 병든 아내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지켜주며 진득한 애정을 드러낸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랑을 존중하면서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인물이다. 때로는 그녀를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주기로 결심하는 것, 놓아주는 것도 그에게는 하나의 사랑이었다. 그랜트의 결심과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방식의 사랑인지 알기에 이 영화가 이토록 가슴이 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모여 황금빛 호수를 이룬 곳에서 황금 연못 마크라이델 1981 나이 든다는 거, 아니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공포다. 노쇠한 몸은 움직임이 둔해지며 여기저기 아프게 일쓰고 정신마저 깜빡깜빡해서 쉽게 무엇을 잊거나 혹은 잊어버린다. 살면서 쌓아온 지식은 모두 낡은 것이 되어 이제 아무도 노인에게 지혜를 묻지 않게 되고 세상은 젊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창가로만 가득 차 있다. 노인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하며 주류의 세계로부터 밀어내는 걸 느낀다면
늙는다는 것은 자연히 공포이자 저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 황금연못은 은퇴한 한 노 교수 부부를 통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한 호수의 물감처럼 풀어놓는다. 지독한 독설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노먼 타이어는 나이 들어 교수직을 은퇴하고 아내 에텔과 함께 젊은 시절에 살던 호숫가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불통이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아내 에텔에게는 자상한 남편으로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첼시가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남자친구 빌의 아들 빌리를 맡기기 위해 이 호숫가의 집에 방문한다. 아버지의 성격을 고스란히 닮은 첼시와 노모는 허구한 날 부딪히고 다투느라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부녀 사이기에 노모는 당연히 아이를 맡긴다는 말에 어이없어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머무는 동안 서서히 서로가 주고받았던 상처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고집불통 노인인 노몬 타이어는 차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첼시의 남자친구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빌리다. 딸이 시골집에 불쑥 남기고 간 한 낯선 소년. 노몬과 에텔은 빌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가르쳐주면서 스스로도 잊고 있던 새로운 감정들이 싹튼다. 처음에는 이곳에 있기 싫다며 투정 부리던 소년도 고집센 할아버지의 이면에 담긴 따뜻함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게 된다. 어린 소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완고한 노인은 자신의 유한성과 노쇠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집 앞 호수는 그 모든 변화와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두 지켜봤다는 듯이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며 빛난다. 늙는다는 것은 분명 두렵다. 늙음이 많은 상실과 고독을 내포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닌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간직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연륜이다. 연륜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문제는 늙어가는 것을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을 멈추고 젊은이들에게 짐만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사회적 시각을 노인들 스스로 받아들여 일찌감치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데 있다. 노쇠한다는 건 분명 몸이 약해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살아온 시간만큼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우리 몸과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인생은 결코 어느 시점에서 임의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발전하고 성숙하며 심지어 대를 이어 다음 때로까지 이어지는 영속적인 사건에 가깝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적당한 영양 공급과 활동이 유지되면 우리의 지능은 80세까지 더 증가한다고 한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희망을 지니고 여전히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말이다. 영화 황금연못의 두 노인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남편인 노먼은 자신이 늙어 뒤로 물러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며 상처를 주고 부딪힘으로써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반면 아내 에텔은 나이 들매 여유로움과 깊어진 이해의 과정을 즐긴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이 둘의 태도는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늙는다는 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며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마침내 사람을 원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에텔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갈등하는 딸 첼시에게 조언한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현재 가진 것을 찾아내어 나누는 것,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 그러한 태도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노년의 삶을 좀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또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감수할 만큼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성숙하다면 늙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유아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상실과 이별은 인생 최후의 상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켜 주었다. 세월이 내가 사랑해온 많은 것을 벗겨내어 가버린 후에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초월이란 거창한 종교적 수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외의 남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우리 자신이 흥미롭게 여겨왔던 것 이외의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비록 우리가 직접 머물 수 없을지라도 내일의 세계를 위해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를 초월하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즉 내가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밀려오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생명은 연속되며 세상은 존속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합하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남겨줄 유산을 통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뒤이어오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통해 자신과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많은 인간이 그토록 염원했던 영원한 삶을 상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좋은 자로서, 사회 개척가로서, 예술품 수집가로서, 혹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떠난 후에 거기에 남을 사람들과 닿을 수 있다.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신체적인 것이든 이처럼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각종 노력들은 우리 자신을 상실한다는 두려움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더 더워. 안노 사울. 이청구. 과거는 언제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살다 보면 정말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겠다는 심정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상상은 늘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그만큼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백투더 퓨처, 롤라런, 라비옷과 그리고 페르시아 왕자, 시간의 모래 등도 그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화 더도어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시간의 문을 연다. 촉망받는 화가였던 다비드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동안 딸이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평생 자신을 짓누를 죄책감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딸을 잃고 아내와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된 다비드.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일까?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과거를 속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다비드의 절실한 소망은 그를 어떤 동굴의 문으로 이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고 다비드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에서 물에 빠진 딸을 무사히 살려낸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현재의 다비드 혼자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었다. 그 세계에는 여전히 철없고 이기적인 과거의 자신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현재와 과거의 다비드. 결국 그는 5년 전의 자신을 죽이고 만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죽여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하는 셈이다. 이는 다비드 내면에 있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행복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선 살인자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영화는 관객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노라는 단호한 대답을 찾게 된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억 없이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이고 그러한 일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5년 후에 내가 그 기억을 지니고 과거로 간다면 무언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를 살게 된 미래의 나,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다비드의 어린 딸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알고 보니 이웃들의 대다수가 다비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 그들 역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살인마가 되어 있다. 과거로 돌아온다 한들 다비드의 죄책감이 씻겨나갈 수는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을 죽이고 말았듯이 각기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불안과 분노가 결국 외부로 뻗어나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조차
이전과는 다른 공기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비드는 어려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아내인 마야도 미래에서 5년 전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다비드는 선택을 해야 한다. 5년 전의 마야인가, 5년 후의 마야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급작스러운 위험이 닥친다. 그는 과거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미래로 향하도록 동굴로 보낸 후 자신과 마야를 죽이려는 이웃집 남자와 다투게 되는데 그가 미래로 따라가서 마야를 공격할까봐 끝내 동굴의 문을 부숴버린다. 그렇게 미래의 다비드와 마야가 이전에 딸이 죽은 수영장 앞에서 악몽에서 깨어난 듯 서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다비드는 그렇게 긴 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무리하며 상징적으로 자신을 처벌하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과거는 되돌아가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용서하며 그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영화 중간에는 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두 구멍으로 나오며 밖으로 나오면 그곳이 안쪽인 것은 이라는 퀴즈가 하나 나온다. 답은 스웨터 짝이다. 하지만 이 퀴즈는 한편으로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 이 퀴즈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에르와 윤회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죽음의 세계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에르라는 병사의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죽은 후 저승으로 가는 길에 두 개의 구멍을 만나게 되는데 위에 두 개와 아래에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살아서 선행을 한 사람은 위로 가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며 그동안 10배의 상을 받는다. 반면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아래로 가서 역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10배의 벌을 받게 된다. 이 기간은 각각 1000년씩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구멍 앞에 신비한 뜰로 나와 서로를 만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된다.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선택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윤회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악한 사람의 운명을 선택하고 악한 사람들은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동물은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고 인간은 동물이 되기를 열망한다.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가며 윤회한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의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그만큼 성장하고 오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일 테다. 영화 더도어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잊기 쉬운 진리를 다비드 역의 매지 미켈슨의 훌륭한 연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다. 아들아,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란다. 기생충, 봉준호, 2019.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차 걷는 게 힘들어지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고 하마터면 눈을 크게 다쳐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다. 오른쪽 어깨는 습관적 탈골 때문에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후 내 옆에는 항상 간병인이 붙어 다니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졌다. 점차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오랜 간호에 지친 가족들의 짜증 섞인 반응을 볼 때면 내가 저들에게 무용지물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닌지, 또 내가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날들도 있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한창일 때 마침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했다. 이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는 물론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럼에도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어쩐지 마음에 찜찜한 감정이 남는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영화는 어딘가 우리의 불편함을 예민하게 자극하는 구석이 있는 듯하다. 우선 영화에서 직관적으로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기택의 가족은 사실상 기생충이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충분히 사회에서 일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신분 상승을 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손쉽게 포기해 버린다. 별다른 야심이나 계획 없이 다 같이 둘러앉아 피자 박스만 접는 기택 가족의 모습은 교훈적으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팍팍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사실 이전 세대만 해도 신분 간의 격차라는 게 개인의 노력에 따라 넘을 수도 있는 벽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가?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빈부에 따라 아이들이 겪게 되는 환경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성장할수록 오히려 그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 격차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지하 단칸방에서 부자촌으로 승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영화에서 이런 가난한 이들은 냄새로 이미 그룹화된다. 기생충에서 기택가족과 대비되는 박 사장의 부자가족은 오히려 착하고 순진한 인물들로 묘사된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믿는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과 같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위조된 학벌이나 고급스럽고 세련된 금박의 명함 같은 것들이다. 반지하까지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그들 바깥 세상의 삶은 그들이 접할 일도 없고 접할 필요도 없는 별개의 세계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세계 바깥 세상의 한 가족이 침투해오기 시작한다. 이들 가족의 목적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루 벌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면 그뿐. 이들의 철학은 기택의 반복적인 대사로 압축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계획이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부자 가족에게 빌붙는 기택 가족이 아닌 진짜 기생충의 정체가 드러나며 진짜 반전이 나타난다.
이 집에 비밀 지하실에 빚쟁이에게 쫓겨 숨어 살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가정부였던 문강의 남편인 근세는 지하실에 숨어 아내가 몰래 빼돌린 음식으로 연명하며 말 그대로 그저 생존만을 이어가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세끼의 밥에 만족하며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해준 집주인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각기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오던 가족들은 기생충끼리 서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전부 풍비박산이 나버린다. 무엇보다 박 사장에게 기생하고 심지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준 그에게 감사하며 살던 근세가 영화 끝자락에는 정원에서 열린 파티에 난입하여 기택의 딸이자 가정교사인 기정을 찌르고 파티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조금씩 쌓여온 열등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기택이 박 사장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는데 이 역시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결말이다. 인디언 추장으로 분장한 박 사장은 기택과 근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숙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왜 그들은 박 사장의 세계를 공격하고 끝내 죽여야 했을까? 이는 마치 프랑스 혁명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기택 가족이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결코 박 사장이 속한 부자들의 세계에 편입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기택 가족에게 허락된 영역은 어디까지나 선을 넘지 않는 지점까지다. 그 와중에 박 사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택의 냄새에 인상을 찡그린다. 불공평과 차별이 심하고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일 때 결국 기생충처럼 보였던 힘없는 존재의 분노도 폭발하기 마련이다. 기생충의 결말은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여유, 존엄성이 없다면 그 어떤 세계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기생충이 역설하는 인간다운 삶, 어쩌면 이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불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광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숙주와 기생충의 아슬아슬한 공생이 무너진 뒤 기택은 다시 가장 기생충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들 기우는 그를 언젠가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한순간 눈앞을 가렸다 흩어지는 안개처럼 요원해 보인다. 계획을 세워봤자 실현할 길이 없는 기생충의 삶 때문에 무계획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과연 이루어질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